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나 욕망, 그런 것이 행동이나 활동, 이런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 무엇이 동기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아니면 군것질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심심하니까 즐거워지고 싶다 등등, 그런 일반적인 욕구나 욕망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의 무브레에서 발생되었는데,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근원이 바로 동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겠죠, 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동기가 중요하냐면, 자원봉사자의 어떤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때 지속성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의 동기가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 즉 말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지? 그런데 이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생겼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시켜 먹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어쨌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야. 근데 배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렀어. 더 이상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그러면 먹는 것을 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욕구가 없어지면 그 행동이 끝나는 거야. 즉 말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만 그게 지속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굉장히 지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속성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자원봉사 최대 문제점이 자원봉사자 중도 탈락이에요. 본인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스펙도 좋고 생활 기록부에 대한 문제도 좋고 아니면 자기의 순수한 어떤 그런 남을 위한 봉사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동기가 중간에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자원봉사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도 탈락이 6개월 이내에 40%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본인이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가 약하기 때문인 거야. 사람이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동기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이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크지 않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이 타인을 위한,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힘드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 행동을 하는 데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여되지 않으면 저절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가 소멸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죠, 그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만두게 되면 단체나 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선발해서 그동안 훈련을 시키고 배치하는 데에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 탈락에 하게 되면 그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안 하면 자원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원만한 어떤 그 수준이 있는 자원봉사를 지속시키기 어려워서 단체나 기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동기를 지속화시켜야만이 자원봉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굉장히 자원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동기 유발 이론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타주의가 있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봉사에 참여하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욕구 이론이라고. 이 욕구 이론은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1964년에 만든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그 자원봉사자의 동기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은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지? 인간의 욕구가 계층을 형성하고 욕구는 아래에서부터 점차 올라가는 단계로 되어 있고, 그 저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면, 이 충족이 되면 인간은 이미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가진다고 했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고, 생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뭐 성욕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로 가는 거야.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지는 그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충족되고 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결혼도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자기 소속감이나 자기 애정의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면 자존감의 욕구를 이게 글자가 잘못됐네요. 자존감의 욕구를, 그래서 뭐 리더가 되고 싶다든지 거기 소속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로 넘어가는 이 5단계의 욕구가 욕구 이론을 보면 얘기를 했었어요. 친교 욕구 이론이 있어. 친교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집에 혼자서 잘 놀아. 게임하고 놀죠, 그지? 그러나 게임도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권력 욕구예요.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성취 욕구를 가진 자원봉사자에게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맡겨서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면 훨씬 더 그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목적을 굉장히 잘 달성합니다. 그래서 지위나 권위에 힘을 실어주면 그게 동기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위생 이론은 헤르츠버그에 의한 이론인데 인간이 서로 독립된 두 종류의 욕구 범주가 있고 이것이 인간 행동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은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 나쁜 일을,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것 등등이 있죠. 그지? 헤르츠버그에 의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또 일하고 있는 불만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관계가 없는, 정말해서 불만과 관련된 것이 위생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족과 관련된 요인은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고, 위생 이론은 그래서 소극적인 동기부여로 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동기 유발이 안 돼.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야.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만이 생기네. 내가 이럴 때 옮겨 다니는 거 싫고, 우리 여기서 너무 멀리 가야 되고, 이런 불만 요인이 생기는 거야. 이럴 때 이 불만 요인을 제거하면 적극적으로 또 동기가 이루어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타주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걸 희생해서 남을 도우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에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취 동기 이론인데, 성취 동기 이론은 성과와 업적을 최대한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도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성취 동기 이론은 과업을 신속하고 독자적으로 해내는데 자기 동기 이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성공적 과업 수행을 하면 자존감과 자긍심이 높아져서 이 일을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과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그 유형에 맞게 성취 욕구에 맞는 목표를 주고,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어떤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걸 주면 어려워하죠. 그래서 성취 욕구에 맞는 것을 주고 이 성취 욕구를 자극시켜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지? 현대에 와서 Y 이론을 보면 인간을 일과 놀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아이들 어릴 때 한글 떼고 공부할 때 놀이처럼 공부하죠, 그지? 그래서 재밌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달성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면 자기 통제가 더 가능하죠, 그지? 그리고 인간은 수동적 성향이 아니고 변화에 저항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훨씬 더 자존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친화적이며 자기 실현의 수준에 맞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인간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인간관을 X이론이라고 보고 현대적 인간관을 Y이론이라고 가정한 것이 바로 더글라스 맥그리그의 XY 이론인데요. 즉 X이론, 즉 전통적 인간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가정과 동기부여 방법이 운명적이고 통제적이기 때문에 자발적 동기부여 방법이 부적절하지만, 인간을 현대 이론, 즉 Y 이론으로 본다면 자원봉사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에 대한 참여를 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 슈퍼바이저의 권력을 자제시키고 봉사자들의 어떤 자발적 동기를 자발적 동기가 생기도록 해주면서 최소한의 통제와 지시를
강조하면, 즉 봉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XY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그러므로 해서 자원봉사를 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욕구보다 클라이언트, 즉 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죠. 그지? 그러면 본인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면 동기부여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자기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만 계속해야 된다면 동기가 어느 정도, 동기가 소멸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자, 자원봉사자들의 구체적 동기를 한번 볼게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51%야. 많죠? 또 여가 선용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가 그 다음이에요. 24%예요. 새로운 경험과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가 그 다음이죠. 그럼 종교단체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걸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동기가 확실히 적어지겠죠. 지식 및 기술을 활용, 학교나 기업에서 권장 등등으로 자원봉사자의 구체적 동기가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인정하거나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이나 보상 제도가 자원봉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그렇다가 가장 높아요. 여기에서도 그렇다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최근 참여 동기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이 다양해지고 또 활동이나 인정의 보상 제도가 있을 때 동기가 계속해서 부여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 다양한 보상 방법을 반영해서 효과적인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의미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자기 동기와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단체들이 봉사자 모두에게 어떤 봉사활동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하는 그런 기반이 바로 인정과 보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과 보상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정과 보상, 정말서 인정체계의 인정과 보상 체계의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체계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가 유지되고 또 자원봉사자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업 수행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계속해서 자기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예비 자원봉사자에게는 기존 활동을 통해서 욕구 만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인정체계와 보상체계의 목적을 보면 자원봉사자 동기유발, 그 다음에 기관의 목표 지원, 즉 말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죠. 그지?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동기가 지속되는 것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은 생산성을 높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기관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스스로 사기와 봉사정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인정의 유형을 보면 공식적 인정체계가 있고 비공식적 인정체계가 있어요. 그럼 공식적 인정체계는 뭐고 비공식적 인정체계는 뭐냐? 자, 첫 번째 공식적 인정체계를 한번 볼게요. 공식적 인정체계는 행사하는 거야. 자원봉사자들 이 지역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 시상식 뭐 자원봉사에 관한 그런 뭐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함으로 해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적 인정 행사를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자의 업적을 치하하는 연례 행사, 정말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회식도 하고 뭐 자원봉사상 수상도 하고 감사장도 주고 상패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소규모의 공식적 인정 행사는 그 기관에서 저녁 회식을 한다든지 뭐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핀이라든지 배지 같은 거를 제공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원봉사자라는 어떤 그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되고 남들도 알아주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식적 인정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공식적 인정체계가 뭐냐? 실제로 자원봉사 관리자 관리에서는 봉사자 관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인정체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공식적 인정체계는 1년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또 내가 그 공식 인정의 날 뭐 자원봉사자의 날 이런 거 있어도 내가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게 끼기 힘들죠.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참가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공식적 인정체계는 뭐냐 하면 언제나 만나는 기관이나 자원봉사자 이 상호 교류 과정에서 자원봉사 슈퍼바이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책임과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식적 인정체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에 내가 거기 갈 수도 없어. 내가 거기 상 받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상 받는 거 구경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그 사람이 한 일보다 적거나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적 인정체계에서 나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거야. 그렇다면 비공식적 인정체계, 즉 말해서 내가 늘 만나는 기관의 사람이나 봉사 대상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진실하게 내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느냐가 훨씬 더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지? 그래서 비공식적 인정 방법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의사결정이 참여시키는 거야. 내가 하는 이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에 나의 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훨씬 더 자긍심과 목표 달성에 적극성을 띠겠죠.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 이외의 개인적 생활에 관심. 왜냐면 나는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갔어. 그럼 여러분 직업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나도 자원봉사를 갔어. 그럼 난 직업이 아니야. 나는 집에서는 엄마고 학교 가면 여러분들에게 선생이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고 우리 모임에 가면 회원이고 내가 글을 쓰는 우리 작가 모임에 가면 나는 작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가면 나는 봉사자야. 그래서 난 여러 개의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활이 언제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내가 봉사활동을 갔어. 다른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관심을 보이면서 내가 힘드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럴 때 훨씬 더 친밀감과
또 아니면 신뢰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직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자원봉사자야. 직원은 물론 슈퍼바이저죠, 그지? 전문가야. 훨씬 더 나보다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원과 어떤 그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사실 자원봉사자가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을 일부 희생하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맞죠? 저녁에 자원봉사를 갈 일이 있어. 가족이 다 있어도 가족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떨치고 봉사 대상자를 향해서 가야 돼요. 자기의 시간과 경제와 신체적인 어떤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은 그 봉사자뿐만 아니라 봉사자 가족들도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만 그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더 목표를 책임 있는 직무를 추천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공식적인 인정 방법이 자주 할 수 있고, 또 친밀한 관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공식적 인정 체계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그 기술이나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재능에 적합한 배치를 해야 돼.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보상이 뭐냐 하면 심리적인 충족에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참여 동기가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재능하고 알맞은 배치를 했을 때 생산성도 높아지고 자원봉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봉사 인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아교육과 학생이야. 자원봉사 갔는데 그냥 나를 병원에 배치했어. 혹은 건설 현장에 배치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참여 동기와 재능을 전혀 발현시킬 수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잘하고 싶지도 않고 할지도 모르는, 그럼 어떻게 돼? 동기가 확 꺾이죠, 그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교육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과 보상의 개별화예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인정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있어.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무 책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목표 달성이나 개별적 보상을 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별한 거죠, 그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자원봉사자가 있어. 그 사람은 자원봉사 그 자체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정말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스스로 느끼는 거야. 이런 정말서 관계지향적 봉사자와 성취지향적 봉사자에게 똑같은 어떤 보상과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에 인정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인정과 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해요. 기관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니면 그 목표를 과업을 충족시켰을 때, 그때 빨리 인정하고 보상해야 되는 거야. 그때 기뻐해주고, 그때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보상해야만 더 많은 효과가 있죠. 우리끼리 얘기가 있잖아. 김 샜다는 말 있죠. 김 빠졌다는 말. 이미 다 지나가고 얼마나 있다가 내 마음이 차분해졌는데 그때까지 인정과 보상을 미루면은 실망감이 생기겠죠, 그지?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인정과 보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정한 인정과 보상.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 도덕성이 중요했어. 지금도 물론 도덕성이 안 중요한 거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도덕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남들이 그걸 어떻게 따지고 들거나 컴플레인하기 힘들었어. 예를 들어서 인정과 보상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보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뭐 착복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사회에서도 실제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명확한 포상 기준이고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설정이 필요한 거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만 상 받고 나는 상을 못 받았어.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만 인정받고 나의 그 활동이나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그럴 때 불만이 생기죠, 그지? 그래서 관리자들이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공정성이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인정과 보상을 하면 자원봉사자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또 이탈, 또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그런, 지들끼리 다 해먹네, 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뭐 관리자하고 잘하니까 이번에 또 상 받았대, 뭐 이렇게. 그래서 공정한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지속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공정함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활동기간에 맞는 인정과 보상이에요. 자원봉사자는 실제로 장기 자원봉사자와 단기 자원봉사로 나누어져요. 장기 자원봉사자는 사실 그 오랫동안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이나 업무 파악이 원활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도 상호작용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정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소소한 인정들을 늘 받아왔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자원봉사자는 대체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기 자원봉사자는 즉시 제공되는 인정과 보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족감을 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적절한 성취감을 계속 가지게 되기 때문에 활동기간에 맞는 그런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